결혼식 일주일 만에 남편은 신혼집이 사실 부모님 소유라며 아내에게 매달 월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저는 제 본가인 대저택으로 돌아가죠. 이 청천벽력 같은 대답에 막장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색 종이와 장미 꽃잎이 아직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벽난로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이 막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와 날카로운 인상에 남의 지갑 두께나 가늠하는 듯한 눈을 가진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의 신랄한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얇은 세 줄짜리 금목걸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대모님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최수연 이사님께서 결혼식 전에 몰래 손에 쥐어주신 작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딸, 만약을 위한 거니 너무 드러내지는 마. 민호네 집안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때는 그분의 조심성을 웃어넘겼지만 박 여사의 태도를 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녁 내내 그녀는 제 목을 곁눈질했습니다. 제가 소셜미디어 스타들처럼 금으로 치장하지 않은 것을 보고 경멸적으로 입술을 비죽이는 모습은 마치 제가 헐값에 팔린 상품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휴, 무슨 대단한 집안 딸이라도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이었네.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부녀회 친구들과 전화로 신나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 그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잘생긴 외모의 영업팀장 직함을 가진 민호 씨를 낚아챈 가난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민호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라도 가져다 주려던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두운 스탠드 조명 아래서 민호 씨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에어컨이 24도로 맞춰져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걱정 마. 결혼식은 끝났어. 물고기는 그물에 걸렸으니 결혼 선물로 들어온 돈이랑 예물만 합쳐도 이번 달 이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물에, 이번 달 이자.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며 추악하고 무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헛기침을 하자 민호 씨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 밑으로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지은아, 언제 들어왔어? 귀신처럼 소리도 없이 방금요. 누구랑 그렇게 심각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으려 했지만 등 뒤로 마주 잡은 손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가. 첫날 밤은 잘 보내고 있냐고 묻길래 민호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만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침 차려드려야 해. 우리 엄마 입맛이 엄청 까다로우시거든. 저는 불을 끄고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에는 로맨스 소설처럼 장미도 달콤한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호 씨의 규칙적인 코골이와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돈 세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찢는 소리, 두둑한 봉투가 나올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제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단단히. 이 결혼은 첫날부터 계산적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들의 이야기 속 물고기는 바로 저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첫 일주일은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혼여행 기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편, 가족 전체를 위한 무급 가정부가 되기 위해 휴가를 낸 셈이었습니다. 이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값비싼 가구로 채워진 넓은 30평대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이 집을 보면 혀를 내두르며 민호 씨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이렇게 멋진 아파트를 장만하다니. 하지만 며칠 살아보니 저는 무서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원목으로 조각된 커피 테이블 밑을 닦으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마치 재고 관리용 스티커를 급하게 떼어낸 듯한 작은 직사각형의 접착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카펫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유성펜으로 쓰인 일련의 숫자와 함께 렌탈 2025, 대여 자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이 집의 모든 가구가 과시용으로 빌린 것이란 말인가? 너 거기서 도둑처럼 뭘 그렇게 뒤지고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 씨의 여동생 민서가 우유 칵테일 잔을 든 채 문틀에 기대어 다리를 꼬고 서서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올해 22살로 직업 없이 온종일 SNS에 비싼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호화로운 삶을 사는 척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중이야. 민서 씨, 집에 놀러 왔어. 저는 짜증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손님? 여긴 우리 오빠 집이야. 난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아, 그리고 내 화장대에 있는 그 2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내가 좀 써야겠어. 넌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그런 비싼 크림 써봤자 낭비야. 제가 반박할 틈도 없이 민서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신혼 침대에 아무렇게나 누워 최애 이사님이 선물해 주신 유명 브랜드의 비싼 파우더 팩트를 열어 얼굴에 듬뿍 바르고 있었습니다. 파우더 가루가 붉은색 침대보 위로 흩날렸습니다. 제 한정판 립스틱은 끝까지 돌려져 있었고 민서는 그것을 입술에 대충 바른 뒤 화장대에 던져버렸습니다. 민서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왜 허락도 없이 만져요? 저는 그녀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자주 발휘했던 자기보호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소리치지 말고 지켜봐. 저는 부서진 파우더 팩트 뚜껑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비죽이며 일어나 손을 털었습니다. 고작 화장품 몇 개 가지고 뭘 그래. 금덩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넌 이제 이 집 며느리잖아. 그럼 내 물건은 우리 가족 모두의 물건이야. 우리 오빠가 너 여기서 살게 해주려고 이 큰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내가 네가 쓰다 남은 거 좀 썼다고 뭘 그래. 되게 인색하네. 그러니 내 얼굴이 그렇게 궁상맞지.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거만하게 방을 나갔고 나가면서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저녁에 갈비찜 하래. 이모들 초대해서 새 아파트 구경시켜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웃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잘 좀 해봐. 저는 방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망가진 화장품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시누이의 뻔뻔하고 도둑 같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내 물건은 우리 가족 모두의 물건이야. 그 말은 불길한 경고처럼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오기 전에 민호 씨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데일 카네기 책에 꽂혀 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책갈피가 아니라 은행의 채무불이행 통지서였습니다. 채무자 이민호, 채무액 5억 원, 상환기일 3개월 연체.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하단에 붉은 글씨로 쓰인 담보재산 압류 예고 통지라는 문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5억, 화려한 아파트, 비싼 차.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빚을 숨기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제 공황 상태를 깨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님들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통지서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 역할을 어떻게 계속 연기해야 할까? 저녁 식사는 거짓된 화려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향초 냄새가 무거운 음식 냄새와 섞여 메스꺼움을 유발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박 여사가 한우, 대게, 전복 등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떠났고 남은 것은 저와 민호, 박 여사, 그리고 민서, 네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 천천히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이 교활하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쿵 소리를 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른 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지은아, 박 여사가 소름 끼치도록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구나. 보니 너는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 같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접시에 코를 박고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어머님? 저는 젓가락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야. 돈은 돈, 사랑은 사랑. 너도 민호가 이 아파트를 얼마나 힘들게 장만했는지 알지? 다 네가 호강하며 살게 하고 남들이 널 부러워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제 너희가 부부가 되었으니 내 결혼 예물이랑 내 월급 통장을 나한테 맡기는 게 좋겠구나. 내가 나이도 있고 절약하는 법을 잘 알거든. 너희를 위해서 잘 모아둘게. 나중에 애들 생기면 돈 들어갈 데가 많을 거야. 저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모아둘게.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들의 단골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라마 속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예물은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기념으로 제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제 개인적인 용돈, 주유비, 통신비로 필요해요. 생활비는 매달 제 몫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서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꼴랑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있는 척은 딴 남자한테 주려고 숨겨두는 거 아니야? 민서야. 민호가 조용히 그녀를 제지했지만 저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책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헛기침을 한 뒤 마치 판결문을 읽으려는 듯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실 엄마랑 내가 너한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아파트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살 때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거든.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 하셔.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상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해.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말하는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다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부모님께 월세를 내야 해. 은행 이자를 내고 노후에 부모님을 돕는 셈 치는 거지. 월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에 되물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살면서 월세를 내라고요?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파트는 엄마 거야.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요즘 다들 힘든데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달에 얼마인데요? 저는 온몸을 떨게 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아주 싸게 해줄게. 얘야. 이 동네 월세가 보통 300에서 400만 원은 하는데 식구니까 200만 원만 받을게. 내가 200만 원에 식비 50만 원, 합쳐서 250만 원을 내. 나머지는 민호가 내고 200만 원. 제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월급의 거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혈관 속에서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5억 원짜리 채무 통지서를 떠올렸고 이어서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세 개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족 저녁 식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과 방탕한 생활 방식을 지불할 희생양으로 저를 삼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민호가 미리 인쇄해온 종이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매달 엄마한테 월급을 이체하겠다는 약정서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전쟁이 바로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는 민호가 내민 월세 및 채무 상환 계약서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숫자와 터무니없는 조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며느리, 아내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자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 여사가 쾅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간장 종지가 엎질러져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떤 며느리가 시댁 식구랑 돈 한 푼 가지고 이렇게 좀스럽게 굴어? 이 아파트는 내가 샀어.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돈 안 낼 거면 넌 그냥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야. 맞아. 민서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거들었습니다. 시집 와서 인생 역전한 줄 아나 본데 주제 파악 좀 해. 돈 없으면 길거리로 나앉아. 민호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부의 사랑이라곤 한 점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습니다. 지은아, 서명해.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월급으로는 변두리에 있는 고시원이나 얻을 수 있을걸. 관리비 비싸고 치안도 안 좋은데 말이야. 여기선 여왕처럼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마른 웃음소리가 정적 속에서 기묘하게 울려 퍼져 그들을 모두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왕처럼 무급하녀로 일하고 시누이가 물건을 뒤지고 시어머니는 나를 현금 인출기로 보는 그런 여왕 말인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를 구겨 반짝이는 마루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를 바보로 아세요? 이 아파트는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누구 빚을 갚으려고요? 금융사기의 전 재산을 탕진한 민서 씨 빚, 맞죠? 월세 200만 원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너무 놀라 입을 벌렸고 민서는 하얀 시트처럼 얼굴이 질렸습니다. 내가 내 물건을 뒤졌어? 민호가 더듬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대놓고 남겨둔 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날카로운 시선이 박 여사에게 꽂혔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전 당신들의 빚더미에 앉은 이 구멍난 쥐구멍 같은 집세를 낼 돈이 없어요. 여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일주일 내내 참아왔던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괜찮아요. 빚과 함께 이 집은 당신들이나 실컷 끌어안고 사세요. 저는 제 본가인 대저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방 안에는 3초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 여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웃으며 배를 잡고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이고, 배야. 여러분, 이 미친 여자가 하는 말 들었어요? 대저택, 내게 대저택이 있다고? 서류상으로, 아니면 꿈속에서. 시골 농부 부모님을 둔 너 같은 평범한 회사원한테 무슨 대저택이 있어? 민호도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지은아, 충격받았구나.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좋아,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서류에 서명하고 어서 자. 그만 쇼하고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침실로 가 결혼식 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풀지 않았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엄마, 쟤 진짜 가려나 봐.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가라고 해. 박 여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 얼마나 멀리 가나 보자. 쟤 같은 애들은 우리 집 없으면 다리 밑에서나 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지은아.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다시 돌아와서 밥찌꺼기라도 달라고 빌 생각 마. 시어머니의 저주가 독화살처럼 등 뒤에 날아와 박혔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타일 위로 바퀴 구르는 소리가 외롭게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만 가짜이니 주상복합 건물을 나왔을 때 무거운 빗방울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저를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어머니와 소파에 앉아 제가 몇 시간 만에 울며 용서를 빌러 돌아올지 내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시골 여자라고 자신들이 저를 꽉 잡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나이든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이 더운 날씨에 어딜 가시나? 무슨 일 있어요? 평창동. 호수길로 가주세요.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평창동이요? 거긴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들만 사는 동네인데. 이 시간에 거기서 뭘 하시게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차는 빗줄기를 뚫고 질주하며 불빛으로 빛나지만 차갑고 영혼 없는 고층 빌딩을 뒤로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번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27, 결혼 7일차. 그리고 지금 저는 저 자신도 믿기지 않지만 제 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대모님이자 신비로운 후원자이신 최수연 이사님.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녀는 이 저택을 비밀 결혼 선물로 제게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항상 퇴로가 있어야 해, 얘야. 남자에게 내 모든 것을 걸지 마. 그분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분께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차는 유럽풍의 육중한 철제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18번 저택은 어둠 속에 잠겨 잠자는 성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구리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딸깍,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아 뻑뻑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풀이 발목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집은 거대했습니다.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곳이 민호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을 켰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밝은 빛이 하얀 천으로 덮인 천연가죽 소파가 놓인 30평 넓이의 거실을 비췄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쌓였던 모든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 순진함에 대해 울었고 값싼 계산에 바쳐진 3년의 젊음에 대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텅 빈 저택에 메아리 치며 대리석 벽에 부딪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디서 객기 부리는 거야?
호텔비 떨어지면 무릎 꿇고 엄마한테 빌러 오겠지. 그럼 엄마가 받아줄지도 모르고. 공주님 놀이 그만해. 웃기지도 않으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메시지를 본 뒤 호화로운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이민호 씨.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일어나 커다란 유화가 걸린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모님의 지시에 따라 액자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벽에 내장된 금고였습니다. 코드를 누르고 금고를 열자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두꺼운 서류 폴더도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박미숙 여사 사진과 함께 붉은색으로 표시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리대금 및 신용 사기 사건 파일 1990년. 왜 시어머니의 어두운 과거가 대모님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까? 최수연 이사님과 박미숙 여사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창밖의 어둠은 곧 밝혀질 끔찍한 비밀들을 품은 채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다크서클을 두꺼운 컨실러로 꼼꼼히 가린 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은 지난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낯선 장소 때문이기도 했고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여전히 욱신거리는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너지면 안 돼. 돈을 벌어야 살아남고 저 가족이 얼마나 더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나누던 즐거운 대화가 즉시 멈추고 제 쪽으로 삐딱하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커피를 주문하자고 부르던 격리부의 라리사 씨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모니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맘카페 같은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성 게시물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나간 며느리. 결혼 일주일 만에 내연남에게 도망쳐 남의 저택을 자기 것인 양행세함.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영업팀장 남편, 시어머니에게 예물을 내놓으라는 요구 등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리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행동이 빨랐습니다.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해 익명의 글을 올리고 직장에서 제 숨통을 조이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가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장난 아니네. 듣자 하니 집에서는 게으르고 조금만 뭐라 하면 도망치고 과대망상까지 있다던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어나서 그들의 얼굴에 대고 그건 모두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변명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살아남는 법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떠 있었고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잘했네. 이지은, 감히 집을 나가? 엄마가 지금 집에서 울고 계셔. 충격으로 쓰러지실 뻔했다고. 이웃들 앞에서 나 망신시킨 걸로는 부족했어? 마지막 기회를 줄게. 오늘 저녁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약정서에 서명해. 그럼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그의 고귀하고 위선적인 가족을 망신시킨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평판이 걱정돼요. 아니면 당신 빚 갚아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돼요? 전 안 돌아가요. 그리고 기억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에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부장님께 호출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이 닫히고 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익명의 제보 메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은 씨, 자네가 일 잘하는 건 알지만 회사가 이런 인터넷상의 가정사에 휘말리는 건 원치 않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만약 불만 전화가 계속 오면 자네를 잠시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어.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마치 낭떠러지 위외줄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저를 먹여 살리는 직장이, 다른 한쪽에는 짓밟힌 명예가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제가 그녀에게 자비를 구걸하며 기어오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저를 강하게 누를수록 저는 더 강하게 튀어오를 테니까요. 퇴근 후 저는 저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카페로 갔고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출을 받은 바로 그 은행의 여신 심사부에서 일하는 제 대학 동기 준우였습니다. 저는 5억 원의 빚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준우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제게 서류 복사본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봐. 하지만 이게 나한테서 나왔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 좀 복잡한 사건이야. 저는 첫 페이지를 열었고 숫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추며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아이스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녹아 제 결혼 생활처럼 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5억 원의 빚은 민호의 주장처럼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사실 박미숙 여사가 5년 전 시골 땅을 판 돈으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5억 원의 대출은 반년 전 리모델링을 위한 소비자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되었지만 실제 돈은 다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수취인은 이민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서. SNS에서 자랑질만 하던 제 시누이가 거액의 빚을 진 장본인이었습니다. 내가 다 확인해봤어. 준우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시누이가 레온인베스트라는 사기성 외환 거래소에 빠졌었어. 연초에 망했지. 손실을 만회하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억 원이 된 거야. 내 시댁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사채업자들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잡힐 수밖에 없었어. 지금은 매달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야.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들이 저에게 요구했던 월세 200만 원에 민호의 월급 일부를 더한 돈이 바로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상환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평생 그들의 철없는 딸이 저지른 잘못을 갚기 위해 일하는 젖소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호도 박미숙 여사도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들의 재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집으로 들인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준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대출은 이미 연체 상태야. 만약 이번 달에 상환금을 내지 못하면 은행은 사건을 채권 추심팀으로 넘길 거야. 그럼 그들은 아파트를 확실히 잃게 돼. 저는 폴더를 닫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결혼식 직후 저에게 돈을 내라고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가 제게 예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었고 제가 그들과 함께 불타오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카페를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인도를 걸으며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화장품을 가져갈 때에
민서의 경멸적인 눈빛을 떠올렸고 책임에 대해 말할 때에 민호의 거만한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썩은 속을 감추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던 저는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문신한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제가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길거리 카페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민호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야, 오늘 돈 가져온다고 약속했잖아. 문신한 남자 중 한 명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병아리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네가 결혼해서 아내 예물로 빚 갚는다고 했지. 예물은 어디 있어? 돈은 어디 있냐고? 제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다 받아내겠습니다. 네가 우릴 바보로 알아? 3일 준다. 돈 없으면 내 직장, 내 집으로 찾아가서 다 박살낼 거야. 내 여동생은 숨어버렸으니 이제 네가 책임져. 두고 봐. 남자는 민호의 뺨을 때리고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호는 간신히 일어났지만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앞에 비겁하고 비열한 쓰레기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여 은행 빚을 떠넘기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조폭들에게 갖다 바치려 했습니다. 제가 꼭 다 받아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저를 혐오감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모든 것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옥 같은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증거였습니다. 녹화를 끄기도 전에 조폭들이 떠난 후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그놈들이 날 찾았어. 민서한테 내일 그 지은이라는 애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치라고 해. 걔가 직장 잃을까봐 무서워서 돈을 내놓게 만들어야 해. 도둑으로 몰아 우리 물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저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좋아요. 더럽게 놀고 싶다고요? 제가 직장을 잃길 원한다고요? 당신들이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으니 제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남기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전사처럼 결연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핸드백 속 녹음기는 이미 대기 모드로 켜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사무실이 가장 조용할 때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야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값싼 모조품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두꺼운 화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지은, 이 여우 같은 년, 나와. 민서의 날카로운 비명이 사무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격리부의 라리사 씨는 놀라 입을 벌렸고 몇몇 인턴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와 상의했던 시나리오대로 드라마가 제 문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 씨, 여기는 직장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이 도둑년아. 민서가 제게 달려들어 얼굴에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으세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 예물을 훔치고 남편 비상금을 훔쳐서 내연남에게 도망쳤어요. 그 돈으로 저택을 빌려서 호의호식하며 남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요. 제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회사에 다닐 염치가 있나 봐요. 거짓말이 민서의 입에서 오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인 척 흐느끼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역할을 매우 설득력 있게 연기했습니다. 우리 오빠 돈 돌려내. 우리 가족이 피땀 흘려 번 돈 돌려내라고 민서가 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에 그녀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낮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예물을 훔쳤다고요? 증거 있나요? 제가 내 연남에게 갔다고요? 누구죠? 어디에 있나요? 너 시침이 떼지 마.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민서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네가 도둑이 아니라면 무슨 돈으로 대저택에서 살아. 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평창동에서 산다고? 이 위선자야. 짝, 제가 그녀를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장님이 리셉션 데스크에 서류철을 세게 내려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보안팀,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세요. 여긴 회사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키가 큰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와.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이지은,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내 인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서가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자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매우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은 씨, 내가 말했지. 가정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2번은 용납 못해 오늘 중으로 경위서 제출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자 손발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민서의 명예훼손 녹음, 민호가 사채업자들에게 애원하는 영상, 그리고 은행 서류까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대모님 최 이사님께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 사무실 CCTV로 다 봤어. 내가 그 회사 지분이 좀 있거든. 내가 몰랐겠지만 저 애 정말 막 나가네. 저 쓰레기 치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제가 직접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최 이사님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셨습니다. 좋아, 우리 딸 용감하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아, 그리고 네가 사는 저택에 독이 될 만한 걸 좀 보내놨어. 저녁에 확인해 보렴. 독이라니.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협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해? 점심에 데리러 갈까? 어디 가서 밥 먹자.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 저녁에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대. 어제 일은 오해야. 화내지 마.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냥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전술을 바꾼 것입니다. 이민호 씨, 내가 아직도 그 순진한 바보인 줄 아나? 저는 답장했습니다. 피곤해요.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주소는 보내줄게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평창동의 위치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 장을 열고 포식자를 안으로 초대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연극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택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대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독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장식품처럼 보였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골동품 도자기와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현관 옷걸이에 낡고 해진 가정부 유니폼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모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정장을 벗고 약간 낡은 홈웨어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하녀였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민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시들기 시작한 저녁 시장에서 산 듯한 값싼 빨간 장미 다발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대문과 넓은 부지를 보고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미숙 여사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 너머로 안을 엿보며 도둑처럼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그들을 맞으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지은아, 내가 정말 여기서 산다고? 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통받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조차 잊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수대와 넓은 차고를 보자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꽃다발을 든 채 마치 타일을 더럽힐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지은아, 여기 월세는 얼마야? 아니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지은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우선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요. 거실에 들어서자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천연 가죽 소파, 페르시아 카펫, 모든 것이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을 돈과 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의 천을 만져보고 화병을 만져보며 계속 혀를 찼습니다. 진짜 원목이네, 천연 가죽이야.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 그래,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여긴 어떤 곳이야? 민호가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집에서 나온 후에 갈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먼 친척의 지인분들이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주인분들이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가 계시거든요. 집을 청소하고 식물을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취직했어요. 공짜로 살 곳도 있고 약간의 월급도 받아요. 집을 봐준다고? 박 여사의 눈이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럼 주인이 없다는 거네? 너 혼자 여기 있는 거야? 네, 이 저택 전체가 지금 제 관리하에 있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 여기서 하녀처럼 지내요. 아무것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아이고, 이 바보야. 박 여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몸을 젖혔습니다. 이런 행운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걷어차. 주인들이 몇 년 동안이나 가 있다며 그럼 내가 여기 주인이잖아. 누가 알겠어?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거짓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었지. 나한테 화나서 나간 거 알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우리랑 엄마가 이리로 이사와서 같이 살자. 더 재밌을 거야. 아파트 월세 낼 필요도 없고 저택에서 살고. 좋지?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심하더니 이제는 벌써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들이 아주 엄격해요. 갑자기 돌아오면 어떡해요? 저는 두려운 척했습니다.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네가 그랬잖아. 몇 년 동안 가 있다고. 박 여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다 생각해놨어. 우리 그 좁은 아파트는 세를 주자. 그 돈으로 빚다. 아니, 생활비로 쓰고 우리는 여기로 이사 오는 거야. 이웃들한테는 네가 주인이라고 말해. 누가 알겠어? 이런 집에서 사는 건 천국이야.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죄지. 그녀는 일어나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인 양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쓸게. 넓고 밝아서 좋네.
민호랑 민서는 2층에, 그리고 넌 하녀니까 부엌 뒤 작은 방에서 지내. 요리하고 청소하기 편하겠네. 피가 혈관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집을 빼앗으려 할 뿐만 아니라 제 집에서 저를 하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탐욕스러운 여자를 때리지 않기 위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중에 결정해요. 저는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뭘 결정해? 다 결정됐어.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내가 이삿짐 차 불러서 짐 옮길 거야. 대문 열쇠 줘. 여자가 열쇠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열쇠는 제 침실에 있어요. 내일 드릴게요. 저는 피했습니다. 민호가 얼굴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호화로운 저택을 본 뒤 그의 눈에 광적인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이런 집이 있으면 그는 빚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속여 더 많은 돈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아. 오늘 우리랑 엄마는 여기서 잘게. 네가 집 보는 거 도와줄게. 맞지? 엄마? 그래. 그래. 여기서 자자. 침대가 엄청 푹신해 보이네. 박 여사는 활짝 웃으며 더러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새하얀 카펫을 더럽혔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발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 밤이 당신들이 편히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요. 저는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면서 대모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 가루를 몰래 주전자에 조금 넣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들이 깊이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박 여사가 골동품 도자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낡았는데. 가짜인가 봐. 내일 벼룩시장에 내다 팔면 반찬값이라도 나오겠네. 자리만 차지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려청자 화병이었습니다. 대모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쿵 소리를 내며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만지지 마세요. 깨뜨리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거예요. 박 여사는 움찔하며 하마터면 화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저를 사납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천한 거사. 열쇠 가졌다고 네가 여기 주인이라도 된 줄 알아? 넌 그냥 집이나 지키는 개일 뿐이야.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그녀가 화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들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한 것 같았습니다. 괴종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대한 저택에 울려 퍼지며 자정을 알렸지만 저에게는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드러누워 유리 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무심하게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인기 막장 드라마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드라마의 줄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너 거기서 뭐 해? 부엌에서 뭘 그렇게 오래 꾸물거려? 시어머니 굶겨 죽일 작정이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호화로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부엌에서 음식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한 삼겹살 냄새가 대모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백단향 오일 향기마저 압도했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와 대게탕을 보자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하녀는 거북이처럼 느려 터졌네. 이것 봐. 온통 먼지투성이잖아. 화병에 물은 왜 안 갈았어? 주인들이 돌아와서 이걸 보면 널 내쫓을 거야. 그때 가서 민호한테 빌붙으려고 하지 마. 그녀는 제가 보기에도 상아로 만든 것이 확실한 진열장에서 꺼낸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앞치마 자락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빌붙는 하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위층에서 민호가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와이파이 완전 빨라. 방금 라이브 방송했는데 시청자 수가 폭발했어. 다들 집 좋다고 칭찬하고 내가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부자냐고 묻더라.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모님이 손님용으로 보관해둔 남성복 몇 벌이 있는 안방 옷장에서 빌려 입은 유명 브랜드의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있어 보였지만 어떤 옷도 그의 비열한 본성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 씨, 주인 물건 만지지 마세요. 카메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두려운 척 속삭였습니다. 무슨 카메라? 겁주지 마. 내가 민호한테 공용 CCTV 시스템은 끄라고 했어. 박 여사가 고기를 씹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제 내가 왕이야. 그러니 잘 모셔. 밥 먹고 민서 방 청소나 해. 걔 이제 막 일어났으니까. 저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숨었습니다. 거기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보이는 카메라는 정말로 껐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집안의 콘센트와 연기 감지기 안에 숨겨진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가 상스럽게 다리를 올리는 모습부터 민호의 탐욕스러운 미소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은 4K 화질로 녹화되어 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박 여사는 냅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차 좀 끓여와. 저 예쁜 깡통에 든 걸로. 그리고 진열장에 있는 저옥 닭이 세트도 가져오고 그래야 마실 맛이 나지. 저는 참고 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쟁반을 들고 가다가 위층에서 내려오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색 실크 슬립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슬립은 제가 대모님께 선물하려고 샀지만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계속 셀카를 찍으며 요염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지은아, 내 주인들 취향 한번 좋네. 이 옷 나한테 정말 잘 어울려. 저는 슬립이 아니라 민서의 왼쪽 손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모님의 파트너들이 선물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시계였습니다. 대모님은 그것을 화장대 잠긴 서랍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열었을까? 민서 씨, 그 시계. 제 목소리가 탐욕이 아니라 그녀의 무모함 때문에 떨렸습니다. 민서는 움찔하며 손을 등 뒤로 숨겼지만 이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뭐? 이거? 시장에서 산 짝퉁이야. 뭘 그렇게 쳐다봐? 나를 도둑으로 몰고 싶어? 바로 그거야. 박 여사가 쿵 소리를 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그냥 한번 차본 거지. 뭘 그래? 너한테는 동생 같은데 그렇게 좀스럽게 굴다니. 그러니 이 집에서 네가 복을 못 받지. 저는 세계의 뻔뻔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증오는 갑자기 식어버리고 경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차 맛있게 드세요. 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탐욕이 제 발등을 찍었구나. 저 시계의 가치만으로도 제 소중한 시누이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연극은 더 이상 제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의 결말을 썼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주인들이 돌아왔나? 저는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큰 상자를 든 택배 기사였습니다. 그것은 민호 가족의 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보 잡힌 아파트에서 모든 것을 옮겨와 이곳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작정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짐 왔네. 지은아, 가서 들여놔.
저는 마당에 쌓인 상자 더미를 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곳을 자기 집으로 저를 평생 무료 하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흉터처럼 호화로운 거실 한가운데 쌓였습니다. 박 여사는 민호와 민서에게 그들의 값싼 물건들을 비싼 원목장에 쑤셔 넣으라고 지휘했습니다. 새하얀 페르시아 카펫은 이미 더러운 슬리퍼 자국과 해바라기씨 껍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거기서 조각상처럼 뭐 하고 서 있어. 가서 2층 안방이나 치워. 내가 거기로 이사할 거니까. 거기 자쿠지도 있더라. 다리 좀 담그게. 박 여사가 제게 대걸레를 던졌습니다. 손잡이가 제 다리를 때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줍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남의 집이라고요. 하루 이틀 손님으로 오는 것과 이사 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주인들이 알고 경찰을 부르면 제가 감옥에 가요. 무슨 경찰? 박 여사가 제게 달려들어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바보야? 집은 비어 있고 주인들은 해외에 있어. 내가 여기서 사는 걸 누가 알겠어? 설령 알게 되더라도 내 시어머니가 도와주러 왔다고 말하면 되잖아.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싶지 않잖아. 맞아. 여보, 싸구려 노래방 기계를 거대한 텔레비전에 연결하려던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우리 옛날 주소를 알아. 거기로 돌아가면 그놈들이 내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 우리 부모님도. 자, 마스터키 1이네. 넌 여자라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당신들 짐 치우고 여기서 나가세요. 제 인내심도 이제 끝났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했고 그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쫓아내? 이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내가 널 너무 오래 참아줬어. 열쇠 가졌다고 네가 주인인 줄 알아? 민호야, 너 뭐하고 서 있어?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민호가 마이크를 던지고 제게 달려들어 손목을 부러질 것처럼 세게 잡았습니다. 지은아, 건방지게 굴지 마. 당장 열쇠 내놔. 우리 가족 전부 길거리에 나앉길 바라는 거야? 놔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게으름, 탐욕, 그리고 빚 때문이에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집에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짝 강한 따귀가 제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손을 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좋은 아내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저는 팔로 몸을 지탱하고 앉아 입가의 피를 닦았습니다. 고통은 저를 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 따귀는 저를 이 남자와 연결하던 마지막 가장 얇은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민호를, 비웃는 박 여사를, 그리고 흥미롭게 연극을 구경하던 민서를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그들은 움찔했습니다. 좋아요. 이 한 대 똑똑히 기억해두죠. 그리고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줄게요. 저는 일어나 옷을 털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민호가 저를 막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집들이 축하술이라도 사오려고요. 축하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는 저를 믿었거나
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빨리 가서 맥주나 사와. 딴 생각하지 말고 대문 열쇠는 나한테 있으니까. 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맥주를 사러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들만 아는 덤불 뒤에 숨겨진 작은 쪽문으로 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빠져나와 문을 잠그고 차가운 철창 뒤에 서서 이미 노래방 소리가 들려오는 밝게 빛나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우야, 나 지은이야. 서류 준비 다 됐어? 지금 갈게. 저는 뒤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작동한 달콤한 함정을 뒤로 한 채 오늘 그들의 집들이에는 아주 특별하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 이사님의 좋은 친구이자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영철 변호사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최근 며칠간 모은 두꺼운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민호의 채무 서류, 훔친 시계를 차고 있는 민서의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호가 저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 가족이 저택에서 물건을 부수고 사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동정과 존중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하면 당신 남편과 그의 여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 특수절도, 상해, 모두 중범죄입니다. 저는 뺨에 멍을 만졌습니다. 고통이 그들의 잔인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이지은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해요. 그들이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으니 저도 그들에게 퇴로를 남겨줄 의무는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고소장을 준비해 주세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이사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죠.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검은색 변호사 사무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집 CCTV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 앞에는 혼돈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택 거실에서는 클럽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고 민호, 민서 그리고 그녀의 의심스러운 친구들이 하얀 가죽 소파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레드 와인이 카펫 전체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아들의 저택을 자랑하고 가상 선물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집 우리 아들이 산 거예요. 500평이에요. 가구는 전부 유럽에서 온 거고 수백억 원짜리예요. 그녀는 이 라이브 방송이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자랑할수록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 명의로 된 소유권 증명서, 재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실시간 CCTV 영상 등 초기 증거를 제출하자 서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건이 심각하군요. 주거 침입에 공공질서 문란까지 경위. 팀 꾸려서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인 이지은 씨도 신원 확인과 문 개방을 위해 동행하도록 하고 3대의 경찰차와 2대의 순찰 오토바이가 사이렌을 울리며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선두 차량에 앉아 창문에 비치는 경광등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말을 기다리는 흥분으로 뛰었습니다. 차들은 18번 저택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상 속 승리에 취해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음악 끄고 문 여시오. 확성기를 통해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거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대문 틈으로 민호가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트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고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경찰이야. 경찰이 문 앞에 왔어. 그의 비명은 돼지 멱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경찰서장 옆에 섰습니다. 그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무거운 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차의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비추며 입구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제 전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를 환히 드러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모두 꼼짝 마. 손머리 위로 명령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의 친구들이 담을 넘으려 했지만 즉시 붙잡혔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레드와인 잔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와인이 대모님에게서 훔친 실크 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창백해진 민서는 롤렉스 시계를 풀어 소파 밑으로 던지려 했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민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긴 제 아내 집이에요. 저희는 그냥 집들이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착각했나 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변호사와 경찰서장 뒤에 서 있는 저에게 멈췄습니다. 지은아, 저들에게 말해줘. 내가 내 남편이고 내 엄마라고 말해줘. 왜 경찰을 불렀어? 내 가족을 체포하려고? 그는 여전히 피해자 역할을 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장이 서류철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민호 씨, 이 주소지에 주거 침입 및 재물절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택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이지은 씨께서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소유주? 박미숙 여사가 입을 벌리고 턱이 빠질 듯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지은이는 그냥 하녀예요. 집을 봐주는 애라고요. 당신들이 착각한 거예요. 쟤는 저택 살 돈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샹들리에의 밝은 빛이 딱이 맞은 멍이 든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박미숙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붉은색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박미숙 여사님, 이민호 씨, 똑똑히 보세요. 이것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소유자, 이지은. 하녀도, 가정부도 아니에요. 여긴 제 집입니다. 방 안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을 부여잡으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이 사기꾼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누가 누굴 속였죠? 저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전 제가 하녀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건 당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제 집에 쳐들어와 먹고 마시고 제 물건을 부수고 저를 때리고 심지어 훔치기까지 했죠. 경찰관님, 저 이민서 씨 손목에 있는 시계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물건입니다. 저에게는 영수증과 보증서가 있습니다. 금액을 듣자 민서는 몸에 힘이 빠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몰랐어. 그냥 한번 차본 거야. 오빠, 살려줘. 엄마, 살려줘.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민서 씨, 조사를 위해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싫어. 난 감옥 가기 싫어.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는 여동생이 체포되고 어머니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민서 좀 용서해줘. 걔는 아직 어리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낼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저는 제 발치에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를 때리고 가르치겠다고 소리치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벌레처럼 비참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조용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때릴 때 우리 가족 생각했어요? 당신 동생 빚을 나한테 떠넘길 때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했냐고요? 이제 와서 빌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다리를 뿌리쳤고 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모두 서로 연행해. 경찰관이 명령했습니다. 민호를 일으켜 세워 출구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지나치면서 그의 애원하는 눈빛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넌 잔인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이 연행되는 것을 보며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멀리서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심판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강철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민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밖에서는 박미숙 여사가 아들과의 면회를 요구하며 제가 함정을 팠다고 소리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변호사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민호 씨, 이것은 합의 이혼 신청서입니다. 이지은 씨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확인하고 서명하시죠.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난 서명 안 해. 이제 네가 부자니까 날 버리겠다고? 어림없어.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이 저택도 내 거야. 저는 그의 뻔뻔함과 법에 대한 무지에 실소할 뻔했습니다. 이민호 씨, 김 변호사님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저택은 결혼 전에 증여받은 것입니다. 공증된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5억 원 빚은 결혼 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개인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지은 씨는 그것을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여동생은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7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도 주거 침입으로 기소될 수 있고요. 네가 날 협박하는 거야? 민호가 더듬거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혼 신청서에 서명하고 모든 재산 청구를 포기하고 SNS에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면 민서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줄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호는 신청서를 보고 창밖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그들의 첫날 밤 대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물에 걸렸으니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아내에게서 돈을 뜯어내겠다고 약속하며 애원하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 당신 회사에, 당신의 모든 친척에게 공개될 겁니다. 당신은 아내와 여동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잃게 될 겁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그는 울었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패배자의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됐어. 저는 신청서를 챙겼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류 제출해 주세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미숙 여사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협박했지. 힘 아껴두세요. 제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전부 서명했어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남이에요. 아, 그리고 준비하세요. 곧 당신 아들은 인터넷에서 유명인사가 될 테니까요. 저는 경찰서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자유.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명 계정으로 들어가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 세기의 폭로,
기생충 가족의 비참한 최후. 게시물에는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폭발했습니다. 인터넷의 폭풍이 이 위선적인 가족을 쓸어버릴 것이었습니다. SNS에서의 밤샘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의 아침은 화창했지만 제 전 남편 가족에게는 그들의 평판의 마지막 남은 조각마저 태워버리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모님의 검은색 벤치에 앉아 한때 제 자부심이었던 바로 그 주상복합 아파트 입구에 있었습니다. 대모님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약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똑똑히 봐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 가족의 짐이 인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옷이 담긴 봉투, 부서진 선풍기, 그리고 액자가 깨진 우리의 결혼 사진. 사진 속 제 얼굴은 짓밟혀 있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문에 차 앞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재산 압류 결정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들이에 초대했던 이웃들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꼴 좋다, 사기꾼들. 빚더미에 앉아서 허세만 부리더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우아한 크림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호가 제게 달려들었지만 대모님의 경호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지은아, 날 구하러 왔구나. 그가 소리쳤습니다. 은행이 우릴 쫓아냈어. 나도 회사에서 잘렸고. 엄마랑 나,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죠. 우린 이혼했으니까. 하지만 넌 부자잖아. 대저택도 있고 억만장자 대모님도 있잖아. 그가 최 이사님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었어. 왜 이제 와서 너랑 같이 있는 거야? 대모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은이, 기억력이 나쁘군. 투자할 생각이었지만 탐정을 고용해 당신 가족에 대해 알아본 후에 마음을 바꿨네. 아내나 속여먹는 사기꾼들과는 일하지 않거든. 당신은 누군데요? 박미숙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대모야. 최 이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택은 내가 지은이에게 준 선물이고 당신들은 다이아몬드를 내버리고 빚더미와 함께 남기로 선택한 거야. 이제야 깨달았나? 박미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땅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차에 태우며 민호는 제게 마지막 애원하는 눈빛을 던졌지만 저는 말없이 차창을 올렸습니다. 벤츠는 탐욕으로 파괴된 가족과 먼지를 뒤로 한 채 움직였습니다. 시립병원, 저소득층 병동, 소독약과 고통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고 싶지 않았지만 변호사님이 민서의 탄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민호는 수납되지 않은 청구서 뭉치를 들고 응급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네가 우릴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뇌졸중이야. 왼쪽이 마비됐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대.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돈이 없어. 카드는 정지됐고 집은 차압됐고 친구들은 다 등 돌렸어. 5천만 원만 빌려줘. 평생 너를 위해 일할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저에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던 일, 민호의 딸이 그들의 경멸을 떠올렸습니다. 피어오르려던 동정심이 즉시 사그라들었습니다. 안 빌려줄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갚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민호는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잖아. 비록 잘못하셨더라도 늙은 분이야. 정말 돌아가시게 내버려 둘 거야? 너한테 5천만 원은 핸드백 하나 사는 값이잖아. 또 그 위선. 일어나세요. 연극하지 말고요. 저는 가방을 열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가 봉투를 낚아챘지만 안에는 돈이 아니라 A사 용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일일 지급이 가능한 막노동 일자리 목록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짐꾼, 야간 청소부, 공사장 보조, 하루 3탕 뛰고 오토바이 팔면 일주일 안에 계약금은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너 지금 장난해? 그가 종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 경제학 학위도 있고 팀장이었던 사람이야. 전 팀장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아직도 자존심 타령이에요? 그럼 그냥 당신 졸업장이나 붙들고 우세요. 저는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무언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시골 옛날 집으로 가보세요. 당신 어머니 침대 밑 3번째 바닥 타일 아래 5억 원짜리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당신들을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게 할지언정 그 돈은 절대 내놓지 않을 뿐이죠. 행운을 빌어요. 민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과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를 복도 한가운데 세워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할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는 간호사를 통해 민호가 정말로 시골에 가서 5억 원짜리 통장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아이러니하게도 그 통장은 오래전에 실종된 박미숙 여사의 오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오빠의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병실에서는 진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박미숙 여사는 신음하며 울면서 자신의 비상금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신분증 내놔. 돈을 무덤까지 가져갈 셈이야? 나 빚더미에 앉았어. 민서는 감옥 가게 생겼는데 엄마는 5억을 숨겨. 그가 마비된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비밀을 캐내려 할 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수갑을 찬 민서가 있었습니다. 이민호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레온 인베스트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당신 여동생이 당신이 공범이었고 당신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을 했으며 당신의 전 아내 재산을 사기적으로 편취하려 한 것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민호가 민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오빠. 주모자를 불면 형량을 줄여준다고 했어. 네가 친오빠를 팔아넘겨. 민호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남매는 연행되었습니다. 병실에는 박미숙 여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감옥에 가고 아들은 체포되고 재산은 잃고 마지막 비밀은 폭로되었습니다. 충격으로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지만 이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소송을 중단해 주세요. 그들은 이미 양심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침대에 누워 깡마르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탁자 위에 과일과 따뜻한 죽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고 한 달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국립요양원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시골집은 제가 팔아서 손해배상금에 보태고 민호와 민서의 형량을 줄이는 데 쓰도록 도왔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애썼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당신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서예요. 증오를 품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범한 결혼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이걸로 우리의 인연은 끝입니다. 저는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분을 껴안았습니다.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딸. 네, 집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집,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그곳으로. 1년 후, 저는 제 디자이너 의류 부티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모님의 돈으로 제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번째 매장 자리를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제 시선이 인도에 멈췄습니다. 나무 아래 낡은 오토바이 옆에 빛바랜 배달원 유니폼을 입은 깡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노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머리가 하얗고 입이 비뚤어져 있었지만 아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박미숙 여사였습니다. 그는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손은 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참을성 있게 어머니의 입을 닦아주고 자신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더 이상 허세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동과 뒤늦은 효도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는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제 등장은 불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어쩌면 더 정직한 삶, 그리고 저에게도 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공평하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결말은 적의 파멸이 아니라 그의 뉘우침,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과거의 진흙탕 위로 높이 날아오를 기회일지도 모른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앞에서는 석양이 도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인생의 여명이 이미 밝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인생 역전 채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물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새로운 소중한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성숙한 삶을 준비하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